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1300년 전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가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비명 섞인 탄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학계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침묵에 빠뜨린 사상 초유의 발견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중심, 아프로시아 박물관의 무너진 흙벽 뒤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두 남자의 형상. 이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BBC,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긴급 타전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당초 실크로드를 지나던 평범한 상인일 것이라 여겨졌던 벽화 속 인물들. 하지만 최근 복원 작업 도중 그들의 허리춤에서 발견된 이것과 머리에 꽂힌 깃털 장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던 당나라조차 벌벌 떨게 만들었던 동방의 전투 민족, 그들의 비밀스러운 흔적이 8,000km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완벽한 상태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수석 연구원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실크로드의 역사는 모두 다시 쓰여야 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멸망의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대륙을 가로질러 이곳까지 달려온 그들의 진짜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목숨을 걸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 이 먼 곳까지 와야만 했을까요? 중국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역사적 진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DNA의 원천이 바로 이 벽화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 뒤에는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한국인과 그를 돕기 위해 나선 현지인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1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아 박물관 지하 수장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급파된 연구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이 벽화 앞에서 흘리고 있는 뜨거운 눈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물관의 낡은 벽 속에 갇혀있던 두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온 그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심장 사마르칸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알리셔라고 합니다. 지금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어 박물관의 한적한 구석을 지키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티무르 제국의 기상과 실크로드의 모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든 지금 창밖으로는 건조하지만 상쾌한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1300년 전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맞았던 그 바람과 같은 냄새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그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보다 진한 형제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프로시아 박물관은 사마르칸트의 북쪽 언덕, 황량한 흙더미처럼 보이는 고대 유적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투박한 건물일지 모르지만 이곳은 동서양을 잇던 실크로드의 영광이 잠들어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화려한 색채의 도자기나 금화에 눈길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 중앙홀에 자리 잡은 거대한 벽화, 사절도입니다. 7세기 중엽 사마르칸트를 다스리던 바르후만 왕의 접견실을 장식했던 이 벽화는 발견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나라, 페르시아, 투르크 등 당시 네로라 하던 강대국의 사신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아침 이 벽화의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 땅이 얼마나 거대한 세상의 중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벽화의 오른쪽 끝, 가장 구석진 자리에 서 있는 두 남자에게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새의 깃털을 꽂은 둥근 관을 쓰고 있었고 허리에는 끝이 둥근 독특한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른 사신들처럼 여유롭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절박해 보이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단판을 지으러 온 전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서양의 학자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돋보기를 들이대며 벽화를 분석했지만 구석에 있는 이 두 남자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어느 변방의 소수 민족일 것이다라거나 화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인물일 것이다라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했죠. 저 역시 그들의 무관심 속에 그 두 남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왜 저렇게 슬픈 눈으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두 남자가 훗날 저의 인생을, 아니 우리 박물관과 우즈베키스탄의 자부심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몇 년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셔, 동방의 코레아에서 손님들이 온다네. 그들이 이 벽화를 복원하고 연구하고 싶다고 제안해왔어. 아주 정중하고 끈질기게 말이야.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일본의 연구팀이 다녀간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해가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나 한 권 내고 돌아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박물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에는 설명하기 힘든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통의 연구팀이라면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거나 박물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을 이끄는 김 교수님과 연구원들은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벽화가 있는 전시실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선 그들은 벽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웅성거림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수십 년 만에 되찾은 사람들처럼 벽화를 향해 깊게 허리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침묵과 예의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물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영혼을 만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벽화의 오른쪽 끝, 제가 늘 궁금해했던 그 두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김 교수님의 눈가에 고이는 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벽화에 손을 대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손을 떨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뵙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회한과 그리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가진 열정이 여느 학자들의 지적, 호기심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팀의 움직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최첨단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적외선 촬영기, 3D 스캐너, 미세 성분 분석기 등 제가 평생 보지도 못한 기계들이 박물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기술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낡고 부서지기 쉬운 흙벽을 다룰 때 마치 신생아를 안아올리는 산파처럼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먼지 한 톨, 떨어져 나간 조각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알리셔 선생님, 이 조각은 1300년 전의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입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흙부스러기를 붓으로 쓸어 담으며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문이 닫힌 뒤에도 전시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안 담당자로서 그들의 곁을 지켜야 했기에 늦은 밤까지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컵라면이라는 한국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들의 눈은 피곤한 기색 없이 반짝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8,000km나 떨어진 이 낯선 땅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낡은 그림 조각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저토록 헌신적인 것일까요? 어느 날 새벽 김 교수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알리셔 선생님, 피곤하시죠?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우즈베크어 인사말에 저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저 두 사람입니까? 당나라 사신이나 페르시아 사신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저 구석에 있는 초라한 두 사람에게 그토록 매달리시는 겁니까? 김 교수님은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셔 선생님, 저 두 분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먼 곳까지 달려온 저희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산 넘고 물 건너 이곳 사마르칸트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고구려의 사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그 낯선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벽화 속 두 남자의 눈빛이 왜 그토록 절박해 보였는지, 왜 그토록 슬퍼 보였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조국을 구하기 위해 돌아갈 기약 없는 길을 떠난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고구려가 처했던 상황, 당나라라는 거대 제국의 위협, 그리고 유목 민족들과의 연대를 위해 이곳까지 와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역시 수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낭만의 길이기도 했지만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벽화 속의 그들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저와 같은 아픔과 긍지를 공유하는 잃어버린 형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벽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로 인해 안료는 벗겨졌고 흙벽은 금이 가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그들의 허리 부분, 즉 칼과 옷의 무늬가 있는 부분이 너무 흐릿해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학계의 이들이 고구려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대로는 논문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환두대도 둥근 고리가 있는 칼의 문양을 찾아내야 합니다. 김 교수님은 며칠째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거센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박물관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그의 외침이 정막을 깼습니다. 연구원들이 우르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슬그머니 그들 뒤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특수 촬영 기법으로 복원된 벽화의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그저 희미한 얼룩이었던 그들의 허리춤에서 선명하고 또렷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구려 왕실과 귀족들만이 사용했다던 용무늬가 새겨진 둥근 칼자루였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안의 모든 한국인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300년 동안 잊혀졌던 조상들의 숨결을 다시 되살려냈다는 벅찬 감동, 그리고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남긴 발자취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감동에 전염되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역사 교과서 한 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박물관을 찾아온 뜻밖의 방문객들로 인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을 찾아온 뜻밖의 방문객들은
다름 아닌 일본과 중국 그리고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실크로드 국제 공동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전 세계 학계의 정설로 만들어온 거물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박물관에 올 때마다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턱을 치켜들고 뒷짐을 진 채 우리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거나 박물관의 온습도 관리가 엉망이다. 조명이 유물을 망치고 있다며 혀를 차곤 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사마르칸트의 유물은 자신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연구 대상일 뿐 존중하고 아껴야 할 문화유산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도 그들은 요란하게 등장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들은 잘 다려진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박물관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연구에 매진하던 김 교수님과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해 헝클어진 머리, 먼지와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 그리고 퀭한 눈 밑에 다크서클. 겉모습만 보면 누가 권위 있는 학자이고 누가 잡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다나카 교수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관장님께 물었습니다. 관장님, 한국팀이 여기서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든다던데 정말입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분석했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결과가 고작 며칠 만에 나왔다니 믿기가 힘들군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중국 측 학자 왕 교수 역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벽화 속 인물들이 당나라의 변방, 소수민족이거나 화공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인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한국의 역사와 연결 지으려는 건 학문적 엄밀함보다는 민족주의적 욕심이 앞선 것 아닙니까? 그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공격적인 언사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 교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녹차를 한 잔씩 권하며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계에 존경받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저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마침내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님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구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그 부분은 그저 훼손된 얼룩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다중 분광 이미징 기술, 멀티 스펙트럴 이미징과 초정밀 3D 레이어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생소한 용어에 상대방 학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는 벽화의 오른쪽 끝, 문제의 두 남자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늘 보던 흐릿한 형상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300년의 때를 벗겨내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신호와 함께 젊은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 그림이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층층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겉면의 오염 물질층이 사라지자 그 아래 숨어있던 희미한 선들이 드러났고 더 칠해진 안료층을 디지털로 제거하자 화공이 처음 붓을 댔을 때의 밑그림 초본이 기적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헉 하는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웠습니다. 김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인물의 머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육안으로는 뭉개져 보였던 이 모자 위를 보십시오. 두 개의 깃털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고구려의 관료들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썼던 조우관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나 구당서, 그리고 도낭 막고굴의 벽화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양식입니다. 당나라의 복식도,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복식도 아닌 오직 고구려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그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증거는 바로 여기 허리춤에 있습니다.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모니터와 씨름했습니다. 화소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천 장의 사진을 겹치고 또 겹쳤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화면이 다시 한번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칼자루의 문양이 마치 조명을 받은 듯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고리 안에 정교하게 새겨진 세잎의 인동초 무늬,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할 수 없는 실체였습니다. 환두대도입니다. 그것도 고구려 최상위 귀족이나 장군만이 찰 수 있었던 용무늬와 봉황무늬가 결합된 위세품입니다. 이 독특한 고리 장식과 칼집의 금동 장식 패턴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오직 한반도 3국,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금속 공예 기술로만 구현 가능한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대리한다는 증표입니다. 즉, 이들은 상인이 아니라 고구려 왕의 명을 받고 온 공식 외교 사절단이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50년 동안 이름 없는 유목민이라 우겨왔던 자신들의 주장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집요한 고증 앞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교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중국 학자 왕 교수 역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스크린을 응시할 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대신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 온 시기는 7세기 중엽, 대략 650년대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왜 이들은 전장이 아닌 이곳 사마르칸트로 왔을까요? 화면에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평양성에서 사마르칸트까지 붉은색 실선이 험준한 산맥과 끝없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로만 8,000km가 넘습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살아서 도착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죽음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나라의 배후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당과 대립하던 이곳 사마르칸트의 바르후만 왕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으며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고 파미르 고원을 넘은 것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벽화 속의 두 분은 제게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차가운 흙벽 속에 1300년 동안 갇혀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기다려온 저희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유물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있던 조사단원들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이거나 김 교수님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김 교수님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교수. 아니, 김 선생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 정도의 해상도 복원 기술이라니. 그리고 유물을 대하는 당신들의 그 진정성.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이것은 세계 고고학계가 한국에 빚을 진 발견입니다. 완벽합니다. 그 콧대 높은 학자가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실력과 진심으로 감화시켜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텅 빈 회의실에 김 교수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교수님은 기진맥진하여 의자에 주저앉아 계셨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얻은 아이처럼 해맑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교수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다니요. 제가 30년 동안 이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오늘처럼 속이 시원하고 자랑스러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자 김 교수님은 제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알리셔 선생님. 이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잊혀진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린 것, 그리고 선생님의 나라와 제 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형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쟁에서의 승리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역사 앞에서의 겸손함과 사람에 대한 예의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날 벽화 속의 고구려 사신들이 왜 그토록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사마르칸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일간지 일면은 온통 한국 연구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이 1300년 전의 미스터리를 풀었다. 고대 실크로드의 비밀, 코레아의 기술과 땀으로 밝혀지다. 형제의 나라 한국 역사를 되살리다.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저에게 알리셔 씨, 그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라고 물어왔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한국 연구팀을 보면 라흐막 감사합니다, 코레아 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술적인 성과를 넘어 저 알리셔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기적 같은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연구팀의 막내 연구원인 지은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하던 그녀의 표정이 그날따라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고 오래된 작은 목재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알리셔 선생님, 사실 저희가 수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분류 미상 유물들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상자 겉면에 쓰인 글귀가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선생님 할아버님의 함자와 비슷해 보여서요. 혹시나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아서 거의 다 지워져가는 러시아어 필기체.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에서 3대째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져 오던 스탈린 강제 이주 시절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품 상자였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수만 점의 유물, 더미 속에서 이먼지 쌓인 상자를 찾아내 제게 가져온 것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 상자의 거친 질감,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의 향기였습니다. 녹슨 경첩이 끼익하는 비명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80년의 세월을 견뎌낸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진 안경 알 하나, 몽당 연필, 그리고 습기를 먹어 누렇게 변색되고 부풀어 오른 낡은 공책 한 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내 목숨보다 귀한 기록이라며 품에 안고 주무시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화물열차 짐짝처럼 실려 이 척박한 중앙아시아 땅에 버려졌던 1937년 그 참혹했던 겨울의 기록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여기는 수만 점의 유물이 쌓여있는 미로 같은 곳인데. 제 물음에 지은 연구원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벽화 복원 작업이 끝나고 틈틈이 수장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구석진 선반 아래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힌 이 상자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겉면에 흐릿하게 러시아어로 이스마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알리셔 선생님의 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읽자마자 도저히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꼭 선생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할아버지 특유의 힘있는 필체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그날의 일기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11월 14일.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분다.
우즈베키스탄의 겨울은 연해주의 추위와는 다르다. 살이 찢겨나가는 것 같다. 기차에서 내린 우리 가족은 갈 곳이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파고 토구를 지었다. 배가 고프다. 젖먹이 막내는 젖이 나오지 않는 어미의 빈 가슴만 빨다 지쳐 잠들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락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옆 토굴에 사는 우리보다 며칠 먼저 도착한 고려인 사내 김씨가 찾아왔다. 그는 자기 자식들도 굶고 있는 처지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따뜻한 쌀죽 한 그릇을 내 아내에게 내밀었다. 형제님, 아이는 살려야지요. 우리는 같은 땅에서 쫓겨난 한 핏줄 아닙니까?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성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뜨거운 죽그릇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 죽 한 그릇이 내 아내와 막내를 살렸다. 나는 이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고려 사람들. 그들은 눈물겹도록 강인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다. 일기를 다 읽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낡은 종이를 적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우리를 살린 은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형제들이 바로 한국인, 고려인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 쌀죽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제 아버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 교수님과 한국 연구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80년 전 제 할아버지에게 죽 한 그릇을 건넸던 그 고려인 김 씨의 온기처럼 말입니다. 알리셔 선생님, 이 일기장에 나오는 김 씨. 어쩌면 저희 할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시 그곳에 계셨던 모든 고려인이 바로 김 씨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쫓겨난 처지였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을 잃지 않았던 분들이죠. 선생님의 할아버님께서 저희 동포들을 따뜻하게 기억해 주셨기에 역사가 돌고 돌아 저희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자는 저희가 찾아드린 게 아닙니다. 80년 전 그분들이 맺은 인연이 1300년 전 고구려 사신의 기백과 만나 기적처럼 오늘 도착한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결국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교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그림을 복원하러 온 기술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었고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빚을 갚게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좁고 어두운 수장고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도 묵묵히 장비를 옮기던 남자 연구원들도 모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1300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땅을 밟았던 고구려 사신의 절박함과 80년 전 생존을 위해 서로를 보듬었던 유랑민들의 애환이 시공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정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박물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방송국 카메라들이 박물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려 벽화의 학술적 가치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은 알리셔 가문의 사연과 한국 연구팀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바뀌었습니다. 8,000km를 날아와 80년 된 빚을 갚은 한국인들. 차가운 유물 속에서 찾아낸 뜨거운 휴머니즘. 한국 기술로 역사를 복원하고 마음으로 상처를 치유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박물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갓 구운 빵론, 그리고 직접 농사지은 멜론과 포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시민들은 한국 연구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라흐막 감사합니다. 코레아를 외쳤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K-휴머니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마침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다. 양국의 피로 맺어진 형제애를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국가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아 박물관 앞 광장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성대한 기념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광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위 관료들, 10여 개국의 외교 사절단, 그리고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습니다. 펄럭이는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태극기 사이로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300년 전 그들이 맞았던 그 바람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복원된 벽화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김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주인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랑스럽게도 할아버지의 낡은 상자를 품에 안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관중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진심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마르칸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은 벽화 속의 그림이 아닙니다. 1300년 전 조국이 멸망할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먼 땅까지 달려와 도움을 청했던 고구려 사신들의 불굴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8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척박한 땅에서 굶주린 이웃에게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나눠주었던 우리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던 사마르칸트의 바르후만 왕처럼, 그리고 춥고 배고픈 고려인 유랑민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었던 우즈베크인들처럼 우리는 1400년을 이어온 영원한 친구이자 형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 교수님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흔들었고 저 역시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저력을 가졌기에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것일까요? 최첨단 기술력, 화려한 문화.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귀빈석 맨 앞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노신사가 경호원들의 제지마저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허름한 전통 의상이었지만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오.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끌어내려 하자 김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신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 비단 헝겊에 겹겹이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나는 사마르칸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온 대장장이요.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가보가 하나 있소. 조상님들의 유언에 따르면 1000년도 더 된 아주 먼 옛날. 동쪽 끝에서 온 새 깃털 모자를 쓴 귀한 손님이 왕을 아련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무기를 수리해준 대가로 주고 간 물건이라 했소. 나는 평생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켜만 왔는데 오늘 저 벽화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소. 그는 비단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러자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금속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김 교수님의 입에서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모든 연구원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벽화 속 고구려 사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그 환두대도, 그 칼의 끝부분에 달려있던 용무늬 금동 고리 장식의 실물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벽화 속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고구려 왕실 공방에서 제작된 국보급 진품이 13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고구려가 당시 가지고 있던 제철 기술의 정수가 담긴 세계 미스터리 중 하나인 다마스쿠스 강철 기술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벽화라는 2차원의 증거가 이제 만질 수 있는 3차원의 실체가 되어 나타난 순간 역사의 진실은 또 다른 거대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초고대,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단상 위, 노신사의 떨리는 손끝에 들려있는 작은 금속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그 물건은 기묘하고도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방 땅에서 캐낸 원석처럼 투박한 기운을 풍기면서도 빛의 각도에 따라 물결치듯 일렁이는 표면은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깎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김 교수님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올리듯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손가락이 금속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쓴 뒤 유물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물건은 130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흑벽돌집의 건조한 먼지바람과 때로는 습한 장마철의 눅눅함을 수천 번이나 겪었을 겁니다. 보통의 철이라면 이미 붉은 녹덩어리가 되어 부서져 내렸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마치 어제 대장간 모루 위에서 막 식혀낸 것처럼 매끄럽고 단단합니다. 이건 현대의 특수 스테인리스 강철 기술로도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입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교수님의 손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귀빈석에 앉아있던 일본의 다나카 교수와 중국의 왕 교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불신,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단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김 교수. 너무 흥분해서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잃은 것 아니오? 고작 쇳덩어리 하나입니다. 표면에 오칠을 두껍게 했거나 금도금을 입혔으니 녹이 안쓰럽겠지요. 그걸 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미스터리니 초고대 문명이니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한국 학계는 고증보다 상상력을 더 중요시하나 봅니다. 그의 노골적인 도발에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그 비아냥에 대꾸하는 대신 저를 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셔 선생님, 죄송하지만 행사를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 이 물건, 지금 당장 박물관 보존과학실로 가져가서 정밀 성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동아시아 제철 역사를 송두리째 다시 써야 할 발견입니다. 아니, 인류 기술사의 잃어버린 퍼즐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정에 없던 긴급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 지하에 마련된 임시 분석실로 김 교수님과 연구팀,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장관님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까지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좁은 분석실 안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노신사를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노신사는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니 부디 조심히 다뤄주시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연구원들이 한국에서 공수해온 최첨단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 XRF와 초정밀 디지털 3D 현미경을 세팅했습니다. 기계의 냉각팬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김 교수님이 유물을 조심스럽게 분석용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스캔 시작합니다. 연구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형 모니터 화면에 성분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선들이 춤을 추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날수록 분석실의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봅시다라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던 수석 연구원 박 박사님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수치 좀 보십시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니터 앞으로 쇄도했습니다. 그래프가 가리키는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철의 순도가 99.8%? 7세기에 이런 순도가 가능하다고? 잠깐, 여기 미세하게 검출되는 이 피크들은 뭐지?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티타늄, 그리고 텅스텐? 세상에. 이건 자연 상태의 철광석 불순물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배합된 합금입니다. 1500도 이상의 초고온 융해로에서 불순물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현대의 특수강 제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강도와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귀금속을 첨가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일본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7세기에? 7세기에 티타늄 합금이라니. 티타늄을 녹이려면 1600도가 넘는 열이 필요한데 당시 기술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소. 그건 산업혁명 이후에나 가능한 기술이야. 기계 오작동이 분명해. 다나카 교수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미친 듯이 무언가를 검색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미경 모드로 전환합니다. 표면 입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박 박사님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한 금속의 표면 사진이 대형 모니터에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분석실 안은 공포에 가까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매끄러워 보이던 금속 표면에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수만 개의 미세한 물결 무늬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의 조직처럼 치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접쇠, 패턴 웰딩. 그것도 단순한 접쇠가 아닙니다. 김 교수님이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철을 두드리고 접고 다시 두드리고 접기를 수만 번 반복해서 강철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 흔히 중동의 다마스쿠스 강철이나 일본도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유물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무늬를 보십시오.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미세한 입자 하나하나가 마치 용의 비늘처럼 서로 맞물려 엉켜 있습니다. 중국 왕 교수가 털썩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이것이었군.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며 남겼던 기록. 고구려의 화살은 쇠를 뚫고 그들의 갑옷은 창을 튕겨낸다던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랑캐라 비하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하이테크 소재, 공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앞의 데이터가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철갑 기병계 마무사들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가 단순히 용맹해서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외계 문명 수준에 가까운 압도적 장비빨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노신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대개 조상님들은 단순히 칼자루 하나를 선물 받으신 게 아닙니다. 당시 고구려가 가진 최고의 국가 기밀, 즉 나라를 지키는 최첨단 기술의 정수를 선물 받으신 겁니다. 아마도 사신의 망가진 무기를 수리해주면서 보여준 어르신 조상님의 대장장이 실력을 인정하고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라는 의미로 자신들의 기술이 집약된 이 보물을 주고 간 것 같습니다. 노신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가 술 취해 하시던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었어. 동쪽에서 온 전사들은 쇠를 떡 주무르듯 했다. 그들은 마법사였다던 그 말씀이 그때였습니다. 분석을 계속하던 박 박사님이 또다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여기 칼자루 끝 장식 안쪽에 아주 미세한 틈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좁쌀보다 작아서 육안으로는 안 보였는데 현미경으로 보니 선명합니다. 분석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130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던 비밀 메시지. 김 교수님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금속의 가장 깊숙한 안쪽, 정교하게 음각된 한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위국 헌신 군신 불망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니 임금과 신하는 그대를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다른 필체로 거칠게 덧붙여진 한 줄의 문장. 생환귀국 대작일배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이 땅의 벗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리라. 교수님이 그 글귀를 해석하는 순간 분석실 안의 모든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일본 학자도 중국 학자도 우즈베키스탄 장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왕이 사신에게 내린 비정한 명령이자 믿음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임무를 완수하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사신의 피 끓는 다짐,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준 이 낯선 땅의 대장장이 친구에게 남긴 재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던 겁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품고 이곳 사마르칸트의 친구에게 다시 오겠다는 슬픈 약속을 남긴 겁니다. 비록 그 약속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지지 못했지만 13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대신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일본 다나카 교수가 조용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 아니, 김 박사님. 제가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역사 앞에 서는 그 겸허한 자세에서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유물은 한국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콧대 높은 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비아냥도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진실과 휴머니즘 앞에서의 겸허한 존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왕 교수 역시 김 교수님에게 다가와 말없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검증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수천 명의 시민과 기자들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이미 결과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상기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이 유물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음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이 저 강철보다 단단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우라만세, 코레아. 함성이 사마르칸트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드라마의 정점은 그날 밤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온 김 교수님에게 한국으로부터 긴급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한국 최고의 철강 기업 피제철의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뉴스 보고 연락드립니다. 지금 저희 기술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수님이 밝혀내신 그 티타늄, 텅스텐 미세 합금 비율. 그게 지금 저희가 수조 원을 들여 10년째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초고장력 특수강 기술의 마지막 난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300년 전 조상님들이 이미 그 해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전용기를 띄워 연구진을 파견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소름이 끼쳐 팔뚝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과거의 유산인 줄만 알았던 낡은 벽화와 작은 쇳덩어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최첨단 산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조상님들이 남긴 유산이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후손들을 먹여 살릴 기술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리셔 선생님, 보이십니까? 저 별들이 마치 1300년 전 그분들의 눈빛 같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자신들이 남긴 이 작은 칼자루 하나가 먼 훗날 위기에 처한 후손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숨결이자 미래를 향한 따뜻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가장 아름답고도 가슴 벅찬 피날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마르칸트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대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마르칸트 국제공항 활주로에 낯선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최신형 전용기 한 대가 미끄러지듯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양복 대신 짙은 남색의 현장 작업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타랩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철강 산업을 선도하는 P기업의 최정예 기술 연구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7영화에서나 볼 법한 특수 금속 탐지 장비와 분석용 케이스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흡사 특수부대의 작전 투입을 방불케 하는 그들의 등장에 공항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고고학자와 공학자, 과거를 캐는 사람들과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그룹의 만남은 그 자체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초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박물관 지하의 임시 분석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과학 연구소로 변모했습니다. P기업의 수석 연구원인 최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김 교수님이 건넨 용무늬 칼자루 장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유물의 표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1300년 전 이 쇠를 두드렸던 이름 모를 고구려 대장장이의 영혼과 악수를 하는 듯 했습니다. 스캔 시작합니다. 데이터 전송 준비. 침묵 속에서 장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의 복잡한 분자 구조도가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습니다. 최 박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패턴은... 최 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던 바로 그 이상적인 나노 결정립 구조입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강도와 연성을 동시에 잡는 완벽한 비율. 이걸 1300년 전의 장인들이 오직 불과 망치질만으로 구현했다니요.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 본사대회의실과 연결된 화상 화면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유물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할 설계도입니다. 이 합금 비율을 현대제철 공정에 적용하면 자동차, 선박, 우주항공에 쓰이는 특수강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최소 50년은 전 세계 철강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찾은 겁니다. 화면 너머 본사대회의실에서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김 교수님과 연구원들, 그리고 저 알리셔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300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개발했던 고구려의 기술이 1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금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당신들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렸던 그 작은 쇠붙이 하나가 먼 훗날 당신들의 후손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 줄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역사의 DNA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검증과 기술 협약이 마무리된 그날 저녁 박물관의 폐관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전시실에는 저와 김 교수님 그리고 몇몇 핵심 연구원들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칼자루에 새겨져 있던 그 슬픈 약속. 생환귀국 대작일배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이 땅의 벗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리라. 1300년 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그 약속을 오늘 후손들이 대신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전시실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벽화를 비추는 은은한 핀 조명 하나만이 켜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마르칸트의 붉은 노을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섞여 장엄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에서 소중하게 챙겨온 전통 소주 한 병과 하얀 종이컵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화 속 깃털 모자를 쓴 두 사신의 그림 앞에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적을 깨고 소주가 컵에 따르지는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르르륵. 그 소리는 마치 1300년을 참아왔던 조상님들의 눈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막힌 가슴이 뚫리는 시원한 빗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한 잔은 벽화 속 사신들 앞에 그리고 다른 한 잔은 제 할아버지 이스마일의 유품 상자 앞에 놓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흐느낌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당신들은 살아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구려 땅을 밟지 못하셨지만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목숨 걸고 구했던 친구의 후손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하고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히 쉬십시오. 저와 연구원들도 교수님의 뒤를 따라 큰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박물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바닥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을 겁니다. 벽화 속의 두 사신이 1300년 만에 고향의 술 냄새를 맡고 빙그레 웃으며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80년 전 척박한 땅에서 서로를 살렸던 제 할아버지와 고려인들이 흐뭇하게 우리를 내려다보는 느낌. 그것은 한이 풀리고 묵은 빚이 갚아지는 거대한 화해와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김 교수님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리셔 선생님, 저희는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떠나도 이분들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이 벽화와 유물은 이제 한국의 보물만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지켜낸 세계의 보물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수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제 심장에 손을 얹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제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 이분들을 지킬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형제의 나라, 내 아버지를 살려준 은인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역사를 나눈 형제입니다. 다음 날 한국 연구팀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사마르칸트의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컸지만 결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사랑을 심어주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사마르칸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와 피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낡았던 박물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고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울퉁불퉁했던 비포장도로는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 시에서는 이 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서울, 사마르칸트 우정의 길, 서울 사마르칸트 프렌드십 로드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입구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엉키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한국 측의 간곡한 요청과 지원으로 박물관 정원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추모비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제 할아버지를 비롯한 1937년 강제 이주 고려인들 그리고 7세기 고구려 사신들을 함께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비석의 앞면에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빵 한 조각을 나누며 서로의 생명을 지켰던 고구려와 우즈베크의 위대한 우정을 영원히 기억하며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벽화가 있는 전시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살롬 안녕하세요 형님들. 어제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형님들을 보고 어찌나 자랑스러워하던지 제가 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우즈베키스탄이 평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가끔 박물관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봅니다. 그들은 벽화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 벅차하며 태극기를 꺼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들의 젖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저렇게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1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저 불굴의 의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번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으려는 저 따뜻하고 강인한 정의 DNA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알리셔는 이제 흰머리가 가득한 노인이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8,000km 떨어진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심 하나로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는지 말입니다.
바다 건너 한국에 계신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영웅들의 후손입니다. 부디 그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강철보다 강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전설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사마르칸트의 바람에 실려보낸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나의 영원한 형제, 나의 친구,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마르칸트에서 전해진 1300년의 대서사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쯤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가지 위대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기술적 저력입니다. 1300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었던 티타늄 합금 기술과 나노 패턴 공법.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칼을 잘 쓰는 전사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최고의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반도체, 철강,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혁신의 DNA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핏줄 속에 흐르고 있었음을 이 작은 칼자루 하나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둘째, 시련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8000km 죽음의 길을 떠났던 고구려 사신들. 그리고 1937년 낯선 땅에 버려져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남은 고려인들. 우리 역사는 침략과 순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어이 희망을 찾아내고야 마는 극복과 승리의 역사입니다. 셋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인류애입니다. 기술이나 무력보다 더 강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왕과 대장장이가 고구려 사신에게 보여준 우정, 그리고 우즈베크인들이 고려인에게 건넨 빵 한 조각. 우리가 베푼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고 우리가 나눈 정은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셔 할아버지의 눈물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K컬처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진짜 힘, 정의 원천일 것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13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철갑, 기병의 기백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장인의 섬세함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자부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이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잊혀진 영웅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나팔소리가 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끝까지 함께 찾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역사를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1300년 만에 고향 소식을 들은 고구려 사신들에게, 그리고 80년 전 고난을 이겨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아름다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도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이야기, 가슴 뜨거운 감동 사연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언제나 밝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